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이 KBS, MBC 등 공영방송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편향된 공영방송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다른 방송 장악 시도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좀 읽어야겠습니까? 이거 낯선 모습이 아니죠. 정권 교체될 때마다 이런 얘기 되풀이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 또 바꿔놓으면 옛날에 했던 거와 똑같아요. 왜 이렇게 참 우리나라 정치는 진전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봤던 그야말로 물리적 몸싸움 이런 게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옛날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대로. 네. 특히 민주당이 과거 야당일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 선진화하겠다. 정치권 누구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게 하면서 법안까지 제출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여당이 되더니 그거 어디 갔는지 전혀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또 집권권 바뀌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쪽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방송에 종사하는 분들 다 알고 있고 지금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 다 알고 있고. 근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어느 상임위원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어떤 말초적인 문제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지금 둘러싸고 싸우지 말고 차제에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더라도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방송 장악이다, 편향 방송이다 이렇게 불만 갖지 않도록 뭔가 좀 근본적인 어떤 개혁 이런 거 좀 할 수 없나요? 정말 저렇게 묻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아마도 또 우리 김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김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수십 년째 해온 얘기입니다. 수십 년째.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되풀이하는 얘기가. 뻔한 얘기겠습니까? 왜 자꾸 되풀이되나요, 이거? 이게 이제 이 방송이나 이런 것이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놓지 못하겠다는 이런 게 생겨서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미국 헌법을 보면 미국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특히 이제 세비 인상이나 이런 걸 의결을 하면 그 회기에는 적용이 안 되고 다음 회기에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정치적 쟁점이 많거나 유불리가 막 나뉠 때 이럴 때는 그 전 누가 정권을 잡을지 또는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를 때 개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적용하면 이게 되는데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 여야에서 합의가 안 돼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이다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이 방송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장악해야겠다 이 생각이 일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다 좀 더 독립적이고 또는 더 많은 시민의 참여 또는 더 많은 합의가 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거부권에 가깝게 좀 소수 쪽을 배려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죠. 이번에는 어차피 권력 투쟁 힘 겨루기로 이룰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바꾸고 나서 다음부터 적용한다면 해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당은 늘 방송 장악하려는 의도는 없다라는 말을 반복을 해왔던 것으로 좀 기억이 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엔 과방위원장 누가 맡느냐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지금 가장 얼린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원구성 협의가 끝까지 최종적으로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여야 모두 자신들이 맡아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어쨌든 이걸 풀기 위한 현실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누가 맡아야 됩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원구성이 안 됐던 얘기가 법사위원장 누가 하냐. 겨우 하나 이제 풀렸죠.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하고. 근데 또 사개특위 또 그 문제 갖고 이제 시간 끌다가 사개특위 좀 일단 풀렸다는 거죠. 여야 동수로 하고. 그건 국민의힘 주장이 좀 받아들여진 거죠. 근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그건 민주당 주장이 좀 받아들여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또 과방위와 행안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저는 과방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가 무슨 공영방송 개혁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일까? 그러니까 국외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그거 지금 법사위와 이제 그 사개특위 문제를 푸는 것처럼 행안위와 과방위 그걸 하나씩 이제 좀 누가 결국은 여야가 나눠 맞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거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여야가 약속하기로는 이제
내일 모레 재헌절까지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로 약속을 했죠. 네. 지금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국회에서 무슨 재헌절 기념식을 한다, 이것도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볼썽사납습니까? 예. 보통 재헌절 기념식은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그렇죠.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늘 내일 중으로 행안위와 과방위를 양쪽에서 나눠 맞는 것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과거 야당 시절에 약속했던,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당 되기 전에 그 이전에 맡았던 약속했던 그런 거, 본인들이 내놓았던 그런 어떤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그걸 그대로 이행하겠다 하는 약속을 한다면 과방위를 민주당이 맡고 행안위를 대신에 국민이 맡는 쪽으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또 이 논란이 이어져 온 그 역사를 보니까 법사위, 사개특위, 또 이제 이번에는 그렇죠. 뭐 과방위, 행안위 나를 보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진짜. 사실 뭐 과방위도 방송 공영방송이라는 명분이 걸려 있고 행안위는 또 그 경찰국이라는 게 걸려 있고 둘 다 양보를 못하는 입장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좀 정리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처럼 정말 양보하는 쪽이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면 좋은데 이런 쪽은 서로가 지금 현재로는 양보하기 쉽지 않은 뭐 쟁점이 딱 돼버린 그런 이 상임위원회가 돼가지고 서로 간에 뭐 이 그 타협이 된다면, 예를 들면 과방위 내에서 꼭 풀어야 할 개혁 과제를 어느 법안에 대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상대에게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화국 원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케이크를 나눌 때 자르는 사람이 자르되 선택은 자르지 않은 쪽이 선택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르는 사람은 가능한 공정히 자르려고 그러고 그렇죠. 선택한 사람은 자기에게 가능한 큰 걸 원하는데, 그런 방식의 지혜가 필요한데,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각각에 걸려 있는 쟁점을 뭔가를 풀어주기로 약속하고 반대쪽이 맞는다면, 그러면 그나마 해법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는 흰개룩이라서, 그리고 뭐 17일까지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긴 지키겠습니다만은 그 최종적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잘 예측이 안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변양균 전 정책실장을 위촉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인사인데 그 과거 사실 윤 대통령이 그 신정아 스캔들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하기도 했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좀 파격적인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발탁 배경은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일단 발탁 배경의 가장 핵심은 책인 것 같습니다.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고 2017년 당시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탄생하면서 여기에 좀 경제 뭔가 이걸 좀 조언하고 싶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게 채택이 안 됐고요. 당시 지금 이제 경기지사인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가 변양균 전 실장의 추천으로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변양균 전 실장이 상당히 이 책을 구상한 거에 좀 적용될 거라고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5년 동안 전혀 안 이루어졌는데,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슈페트의 그 공급 혁신,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이 그 핵심 동력을 얻는 그런 방식이라서, 주제가 이 자본, 우리가 생산 요소의 자본, 노동, 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노동에 있어서의 좀 더 유연한 노동, 그리고 이제 토지 같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어서 지금 수도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풀자, 대신 수도권 규제에 풀어서 생긴 이익은 그걸 전적으로 지방에 나누자, 뭐 이런 식의 상당히 그 파격적이면서 공급 혁신을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2번이나 읽고 내부 토론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파격성을 띠는데, 이번에 마침 이제 그 경제 고문으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 경제 고문으로서 역할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좀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듣는 이야기는 왜 이렇게 자꾸 이제 좀 올드보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관료 출신을 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책 내용으로 본다면 현재 윤석열 정부하고 상당히 흔히들 말하는 케미가 좀 맞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 교수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뭐 그 탕평 인사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능력만 있다면 뭐 이념이나 뭐 어느 정권 사람이냐를 상관없이 쓰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인사 갖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걸 좀 고려한 좀 발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우리 김 대표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이제 왜 발탁했느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책을 윤 대통령도 읽으시고 굉장히 감명 깊었다. 특히 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구조에 네, 부합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분이다라고 해서 발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과거 이제 그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분이니까 이른바 정파적으로 따지면 동행하기 어려운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정파적 그 어떤 거 따지지 않고서 본인 철학에 맞는 이런 것을 가지신 분을 발탁했다. 뭐 그런 점 봤을 때는 뭐 상당히 긍정적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이가 얼마냐, 뭐 옛날 사람이냐 이걸 떠나서 그런데 이제 조금 그 뭐라 부정적 평가랄까요? 이런 거 한다면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외에 지금 국무총리도 경제통이니까 발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비서실장도 경제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제부총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제에 관해서 이런 분을 위촉한다면 물론 고문이니까 뭐 대통령이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자문을 받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 아직까지도 경제 문제에 관해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과거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뭔가 이제 뭐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것처럼 뚜렷하게 한 가지 그 아젠다로 내세울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이제 현재 평가는 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그러나 뭔가를 어떤 그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현 정부가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뚜렷한 아젠다, 경제 정책 측면에서 특히 민생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뚜렷한 어떤 어젠다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이제 변양균 정치당들이 이렇게 위촉을 했다면 속히 정말 국민들이 현 정부에서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분명히 방향을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쪽에 가시적인 그런 것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면 권성동 원내대표랑 장제원 의원이 오늘 만났습니다. 불화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갈등설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걸 이제 불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은 나눌 수 없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대통령이라는 아주 탑의 자리는 아니지만 두 사람 다가 지금 현 정부 창출의 1등 공신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타공인이라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 둘 다 뭐 이른바 윤핵관으로서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고 권성동 그 원내대표는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뭐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알아서 정권 그 창출의 공신이고 장제원 의원도 단일화의 최종 것도 결론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래서 그 매듭을 풀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당선인 비서실장 하면서 정부 조각의 어떤 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야말로 이제 당면 목표가 국민의힘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 다음 대표 둘 다 지금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도 3선, 4선 하고 이 정도 정치권의 비중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다음 목표가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이제부터는 둘이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굳이 뭐 불화라고 얘기하는 어렵지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리 당대표, 그 다음 목표 이건 한 사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권력을 나눌 수 없다.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 이런 것은 분명하니까요. 이제부터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고 그것을 어떻게 뭐랄까요? 두 사람이 정말 뭐 선의의 경쟁 이게 지나치게 과거에 있었던 뭐 친이 친박 경쟁 또 무슨 뭐 친박 가운데서 진박 경쟁 이런 거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뭔가 모양새 좋게 선의 경쟁을 이루는 그 점은 굉장히 두 사람의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핵관의 분화가 아니라 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또는 뭐 정치권에서의 축출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이준석 대표의 이 징계를 통해서 직무대행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일종의 타협을 하고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권성동 대표가 일단 키를 잡았고요. 장제원 의원이 여기 계속 뭐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수습하자. 향후 이제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돌아가면 그때 다시 보자고 생각이 들고요.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 향후 이제 대야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하게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잠시 유보한 행태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서로가 이런 안중 모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내일인가요? 이제 뭐 취임 100일을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좀 해나갈지 좀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고 이재명 의원 17일에 그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를 합니다. 이제 선언을 하고 오늘 공식화됐는데 서른 의원도 곧바로 출사표를 던지면서 같은 날 같은 장소 1시간 차이예요. 예. 이거 사실 그 서른 의원이 이 의원에게 동반 불출마를 제안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17일 날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아마 하는 모양인데요. 1시간 차이로 해서 앞에 이제 출마 선언문을 보고 아무래도 다음 출마 선언문은 본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좀 그 선언문의 일정 부분을 앞 출마 선언문을 한 것을 좀 비판하면서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참 출마 선언에서부터 좀 난감한 문제에 빠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의원의 그 출마 결심은 당 내에서 정치 지행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 불균등한 정치 지행의 지금 그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냥 그 민주당의 흔히 말하면 친문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친문으로 설명이 되지는 않지만 이재명 의원이 이제 영선이었다 이제 초선이 됐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 진입하는 과정에 이제 당내 국회의원 등과의 어떤 친분이나 관계 이런 걸 대선 때 말고는 아직 풀 기회가 없는데 바로 또 당대표까지 나오니까 이런 오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이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 본인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그런 과제를 크게 안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는 사실은 그 반 이재명계의 연대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읽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들어가고 어대명이 깨질 수 있겠습니까? 꼭 뭐 반 이재명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97세대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민주당을 좀 혁신해보고 좀 다른 느낌을 가지게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이런 건데요. 현재 이제 출마자도 꽤 많고 오늘 보니까 또 그 박지원 전 위원장도 출마를 했고 이래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꼭 뭐 반 이재명이다 이런 거는 좀 두고 봐야 예비 경선 이후에 이제 3명으로 좁혀난 이후에 과연 단일화 될 것인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 3명이 출마하게 되면 단일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길 때만이 단일화가 일어나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런 싸움보다는 각각 혁신 경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노 교수께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재명 의원에게 책임을 져야 돼, 책임 있는 사람들은 불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것이 뭐 비토라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견제 성격이었고 결국에 전당대회로 가면 건전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당부하시는 거죠. 이제 당부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여당 사정도 만만치 않은데 야당 사정도 참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결국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네. 이른바 뭐 어대명이란 게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로 전혀 언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른바 금기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뭐 이렇게 가면 뭐 분당 이러니까 나왔던 뭐고 내부에서 네. 그럼 이거 이제는 외부에서는 많이 얘기했지만 그 내부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이재명 그 의원의 이재명 대표가 되면 사법적 리스크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서른 의원이 분명히 그런 얘기 하겠죠. 왜 바로 그다음 뭐 저 1시간 간격으로 하겠습니까?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그 후보의 사법적 리스크를 얘기했던 그게 지금 서른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크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가 선의의 경쟁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정말 함께 손을 맞잡고 용광로처럼 그동안 있었던 갈등을 녹여내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더 크게 입히고 결국은 금기어대로 뭐 분당을 지금 되느냐 앞으로 되느냐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될 것 같아요. 경쟁이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의 경쟁만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종의 또 권력 쟁탈이니까 이재명 의원이 이제 후보가 돼서 한다면 결국은 이제 반명, 비명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의구심, 공천에서 본인들이 어떤 크게 불이익을 받을 거 아니겠는가라는 당장의 어떤 그런 데 대한 어떤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얼마나 해소시켜주냐. 예. 이게 좀 그 현재로서의 어떤 반발,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뭐 그런 절차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상황이 그렇게 다들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나눌 말씀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